어머님 왜 안 돌아가시고 이러고 계세요? 병원비만 나가잖아요. 식물인간이 된 시어머니 정옥을 내려다보며 진아가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던 정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부터 아들 경석과 며느리 진아의 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연 정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새벽 5시 이정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2층 작은 방에서 내려와 식당 문을 여는 정옥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30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고 채소를 다듬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올 무렵 식당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이 들어서며 말을 건넸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정옥은 온화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옥은 32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갓 돌이된 딸과 5살짜리 아들을 안고 망연자실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빚과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정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음식점 주방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파출을 나갔습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5년 후 정옥은 작은 음식점을 인수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 맛으로 승부를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정성껏 끓인 국물, 신선한 재료, 푸짐한 인심,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음식점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건물주가 내놓은 2층짜리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1층에는 음식점, 2층에는 아이들과 살 수 있는 공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고등학생이 된 경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용돈 줬잖니.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요. 엄마는 매일 일만 하니까 몰라요. 경석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명품 옷을 입고 학원을 다니는데 자기만 초라하다고 투덜댔습니다. 돈은 땀 흘려 벌어야 해.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지는 거야. 에이, 됐어요. 안 줄 거면 말라고. 경석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반면 승희는 달랐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도와줄까요? 초등학생인 승희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음식을 나르는 엄마,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며 힘들어하는 엄마, 밤늦게 정리하며 피곤한 표정을 짓는 엄마. 승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괜찮아. 승리는 공부나 열심히 해. 네, 엄마. 저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정옥의 눈가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승희는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정옥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아니야. 엄마는 아직 팔팔해. 하지만 경석은 달랐습니다. 대학도 겨우 졸업하고 여기저기 사업을 벌였습니다. 친구 말만 믿고 뛰어든 옷가게는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에는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요. 또야.
이번에는 뭘 하려고? 친누가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대요.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경서가. 땀 흘려서 차근차근 해봐. 쉽게 버는 돈은 없어. 엄마는 맨날 그 소리만 해요. 승희는 공무원 됐다고 칭찬하면서 저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경석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경석의 아내 진화는 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늘 불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시네요. 음식점 건물도 있고 그동안 모은 돈도 있을 텐데.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지. 그 돈 나중에 다 누가 받는데요. 살아 계실 때 좀 쓰시지. 진화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옥은 2층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석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경석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안 돼! 이제 그만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경석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야 했을까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석의 사업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이 소개한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유행이 지난 상품을 대량으로 떠안았고 재고는 창고에 쌓여만 갔습니다. 투자금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았던 경석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진화가 식탁에 독촉장들을 늘어놓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머리가 안 돌아가. 경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다시 얘기해봐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진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경석은 정옥의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였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정옥은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요.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왜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니?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해요?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경서가. 엄마도 돈이 없어. 건물은 팔 수 없고. 거짓말 마세요. 엄마 통장에 돈 있는 거 나도 알아요. 그건 정옥이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정옥에게는 경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그 돈을 아들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날릴 것이 뻔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안 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엄마가 날 죽이려고 작정했네요. 경석은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경석의 집에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최경석 씨 맞죠? 문을 연 경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진화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진화가 나왔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면 좋을까? 엄마는 안 도와주고. 어머님 명의로 된 게 건물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재산도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알아봐야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진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경석 부부는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진화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뭘? 어머님이 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무슨 소리야? 경석이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보험도 드러났어요. 어머님 명의로 뭐? 언제? 작년에 몰래 수익자는 여보로 해놨어요. 경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쳤어? 그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승희는 공무원이니까 어머님 재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고요. 그래도 그건 교통사고로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진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경석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대출 독촉, 사채업자의 위협, 앞으로의 삶. 경석의 귓가에 진화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업고 다니던 모습, 늦은 밤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시던 모습. 안 돼. 그럴 순 없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사채업자가 또 전화했습니다. 최경석 씨.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화를 끄는 경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석은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진화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경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어떻게 하는데? 제가 다 계획했어요. 진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정옥은 음식점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승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챙기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석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괜찮아요? 왜? 할 얘기가 있어요. 한적한 데서 만나요. 무슨 얘긴데? 오시면 알아요. 위치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외투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경석이 보낸 위치는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서가? 주인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차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정옥이 이상함을 느낀 순간 차는 이미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옥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정옥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입가에서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경석이가 설마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정옥은 승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대신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깜빡였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담당의 유민준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요? 승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승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경석과 진아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경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아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어차피 깨어나지도 못한대요. 진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승희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엄마, 저예요. 승희예요. 승희는 정욱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손톱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꼭 깨어나세요. 제발요. 승희의 눈물이 정욱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정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느낌을. 승희야, 엄마가 여기 있어. 들리니?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석 부부는 가끔씩만 병실에 들렀습니다. 승희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경석과 진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죠? 진아가 복도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응. 경석이 문을 닫았습니다. 진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욱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왜 안 돌아가시고 이러고 계세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 그만해. 경석이 말렸습니다. 뭐려? 어차피 못 들어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보는 너무 약해요. 이미 저지른 일인데 뭘 그래요. 진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은 사망해야 나와요.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만 계시면 우리만 손해예요. 보험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일단 뭐? 병원비만 나가잖아요. 재산 처분하는 것도 식물인간 상태로는 어려워요. 진아의 계산은 빨랐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후견인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네. 변호사랑 얘기했어요. 정욱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부터 경석과 진아의 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나쁜 것들, 내가 꼭! 경석과 진아는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건물을 팔 계획, 통장을 정리할 방법, 승희를 어떻게 설득할지 모든 것이 치밀했습니다. 승희만 아니면 벌써 시작했을 텐데. 걔는 착하니까. 잘 구슬리면 돼요. 두 사람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정욱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야 해. 반드시. 신경외과 레지던트 유민주는 정욱의 상태를 매일 체크했습니다. 뇌파 검사, 반사 반응 검사, 활력 징후 확인. 그는 꼼꼼했습니다. 최승희 씨, 어머님께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민준이 승희에게 조언했습니다. 들리실까요? 식물인간 환자 중 일부는 의식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민준의 말에 승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준은 병원 비상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운동 삼아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곧 후견인 지정 신청할 거예요. 계단 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승희가 계속 반대하잖아. 승희는 설득하면 돼요. 어머님 재활 치료비 많이 든다고. 우리가 재산 정리해서 병원비 내야 한다고. 진화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정말 깨어나면 어떡해?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어나지 못해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설령 깨어나도 기억 못할 거예요. 확실해. 교통사고 피해자들 대부분 사고 전후 기억 못한대요. 걱정 마요.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보험금은 사망해야 나오니까 일단 재산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엔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돈부터 확보하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환자의 아들 부부라고. 며칠 후 병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희가 정욱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승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승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엄마! 엄마! 승희는 황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정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 근육 경련, 뇌파 변화.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승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민준은 승희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승희 씨, 조심스럽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어머님의 사고가 정말 단순 교통사고가 맞나요? 승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오빠분과 올케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 처분에 관한. 승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은 들었던 대화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승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승희 씨, 만약 어머님이 깨어나신다면 오빠분께는 비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꼭 깨어나세요. 승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한 목소리를. 승희야, 엄마가 반드시 깨어날게. 기다려. 정욱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승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불빛만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욱의 손가락 움직임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눈꺼풀도 가끔 떨렸습니다. 민주는 매일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민준이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승희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좋은 신호들이 보입니다. 승희는 경석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라고만 했습니다. 승희야, 엄마 상태가 안 좋다며?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경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언제까지? 의사 선생님은 뭐래? 희망을 가지래. 승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는 너무 낙관적이야. 현실을 봐야지. 경석은 짜증을 냈습니다. 현실은 내가 보고 있어. 승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옥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승희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승. 정옥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습니다.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승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손가락을 따라가 보세요. 민준이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욱의 눈동자가 따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네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몇 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손을 들어보세요. 정욱은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잘하셨어요. 승희가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승희야, 네, 엄마. 고마워. 정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주는 승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사고 당시 기억을 하시는지. 승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그날 저녁 승희는 정욱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사고 났을 때 기억나세요? 정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경석의 전화, 한적한 도로, 달려오던 차, 기억나.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도요? 응.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희는 정욱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아무도 엄마를 해치지 못하게. 승희야. 경석이한테는 네. 비밀로 할게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정욱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이정옥입니다. 어머니, 깨어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 변호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승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제 아들 내외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정욱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일, 식물인간 상태에서 들었던 대화들, 아들 내외의 계획. 김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민준 선생님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승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분께 부탁드려야겠네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제 재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음식점 건물 외에도 여러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조금씩 모아 투자한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주식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재산이십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승희도 놀랐습니다. 경석이가 알면 또 사업한다고 날릴까봐 숨겼어. 언젠가는 정신 차리기를 바랐는데. 정욱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산 보전 조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경석의 집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진아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찰입니다. 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경찰이래요. 뭐? 왜? 경석이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최경석 씨. 서진아 씨? 네. 그런데요. 이정옥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동행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아직 병원에! 경석의 말이 끊겼습니다. 이정옥 씨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경찰의 말에 경석과 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의사가 못 깨어난다고. 진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석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사실로 가는 차 안에서 경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진아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분명히 못 깨어난다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석과 진아는 각각 다른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최경석 씨, 2025년 10월 15일 밤 사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사고 현장 근처에서 당신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고 시각 전후로요. 경찰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경석의 차량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그건 블랙박스도 확보했습니다. 당신 차량에서. 경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옥 씨 명의로 된 보험 증권도 확인했습니다. 수익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더군요. 작년에 가입했다고요? 그건 아내가... 네. 서진화 씨가 가입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정옥 씨 몰래. 경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 진아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날 리 없다고 했어요. 진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재산을. 그냥?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이라고 하십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병실에서 나눈 대화도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진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비상계단에서. 진아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10월 23일 점심시간 병원 비상계단에서 피의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환자의 재산을 처분할 계획, 후견인 지정을 받을 방법, 보험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계속하세요. 환자가 깨어나도 사고 전후 기억을 못할 거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치 그걸 바라는 것처럼. 의료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환자 가족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환자의 회복보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준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석과 진아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아가 호송차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경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경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업고 다니던 모습, 밤늦게 일하시던 모습, 자신에게 돈을 쥐어주시던 모습, 내가 미쳤었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실에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승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경석 오빠는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정옥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프시죠? 응, 아프지.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정옥은 승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 회진을 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게 제 의무니까요.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승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과 승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정옥은 속으로 바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살아야지.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법정에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승희가 부축했습니다. 아직 걸음이 불편했지만 정옥은 꼿꼿이 앉았습니다. 증인, 사고 당시를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정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석의 전화, 한적한 도로, 달려오던 차, 모든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하셨는데 그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정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에 와서 제 재산을 처분할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했습니다.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의 경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비상계단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환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CCTV, 블랙박스, 보험 증권, 통화 기록.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경석, 서진화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존속살해 미수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모이자 시모로서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재산을 탐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최경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서진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승희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끝났구나. 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었습니다. 한 달 후 정욱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선생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정욱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강하셔서 이겨내신 겁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희도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최승희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힘이 많이 됐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다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가끔 어머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가도 될까요? 승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세요. 엄마도 선생님 뵙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정욱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욱은 음식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승희가 부축했습니다. 2층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살았네. 정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 응, 이제는 좀 쉬어야지. 정욱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며칠 후 정욱은 음식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히 일한 거야. 정욱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오래된 냉장고, 달아빠진 도마.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 맛을 어디서 먹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쉬어야죠 뭐. 정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다들 고마웠어요. 정욱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마지막 날 정욱은 홀로 식당에 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고했어. 나 정욱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승희는 복직했습니다. 정욱은 승희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돌볼 차례예요. 승희는 매주 장을 봐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민준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혈압 체크해드릴게요. 괜찮은데 뭘? 정기적으로 확인해야죠. 민준은 정욱의 혈압을 재고 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승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바쁘셨죠? 괜찮아요. 이렇게 오는 게 즐거워요. 두 사람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욱은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승희야, 민준 씨 좋은 사람이네. 네, 갑자기 왜요? 승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눈에는 다 보여. 좋으면 좋다고 해. 엄마,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정욱은 승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욱은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승희는 반대했지만 정욱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 면회실에서 경석을 마주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경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미쳤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알아. 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 정욱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그게 가장 아프지만 경석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봐.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반성해. 네.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는 제대로 살아. 더 이상 한탕을 꿈꾸지 말고 땀 흘려서 벌어. 정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욱은 일어섰습니다. 건강해라. 정욱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경석이 불렀습니다. 엄마, 정욱이 멈춰섰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조용히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승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겨울이 왔습니다. 승희와 민주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민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요. 정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승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구나. 정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축하해. 승희야. 민준 씨도.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승희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정욱은 두 사람의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예쁘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승희가 물었습니다. 응.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해. 정욱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마워. 승희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텼어. 엄마, 엄마가 너한테 배운 게 많아.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제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승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민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정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0평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새롭게 덮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것을